저는 새 신부가 되었어요. 가족들이 아무도 없는 결혼식을 올리긴 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왜 제 결혼식에 가족이 없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유치원 때는 아예 기억이 안 나고 초등학생 때는 어렴풋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실루엣만 기억이 나죠.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와 10살 차이가 나는 언니가 있어요. 그래서 언니가 어렸을 때부터 저의 엄마 노릇을 해주었답니다. 언니가 말해준 바로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를 하셨대요. 너무 어려서 친척들이 저희를 장례식장에 들여보내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지막을 볼 수 없었죠. 저는 그런 기억도 나지 않아요. 너무 어렸거든요. 그런데 언니는 저보다 10살이나 많아서 그런지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언니는 이제 어떡하냐고 펑펑 울었대요. 그런데 옆에서 저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까 멀뚱멀뚱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희 자매는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왔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어린 저와 언니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감당하고 싶지 않으셨겠죠.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보육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육원에 있으면 눈치껏 나이가 되면 나가야 돼요. 처음엔 저희들 다 어렸으니까 맘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언니가 10살 차이가 나니까 언니가 19살이 되던 해에 저희는 쫓겨났어요. 보육원 원장님이 언니는 여기 있기엔 너무 많이 자랐다고 이제 혼자서 살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저희는 다시 버려졌습니다. 그때의 제 나이는 9살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요. 믿을 사람은 언니밖에 없었습니다. 언니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공부를 하게 되면 돈을 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자퇴하고 하루 종일 일만 했습니다. 사실 어머니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재산이나 사망보험금은 다들 친척들이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남은 돈은 딱 단칸방 하나 얻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사람 2명이 들어가면 꽉 차고 밤마다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곳에서 지냈죠. 저는 그래도 좋았습니다. 언니와 함께였으니까요. 언니는 저한테 정신적 지주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는 동안 언니는 일을 하고 있었고 제가 학교가 끝날 때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리고 옆집 이모에게 저를 맡기고 1시간 있다가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밤에 왔어요. 저는 하루 종일 옆집 이모 아들이랑 놀면서 언니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저희 집이었습니다. 아마 언니가 일을 마치고 밤에 저를 안고 집에 돌아왔을 거예요. 저는 언니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저도 나이가 들었고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언니는 자신이 공부를 못한 게 한이 된다며 저한테 공부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의 한을 풀어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저도 공부에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언니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학교에서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학교 끝나고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말이죠. 언니의 말대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20살에 유명한 국립대학교를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언니는 저를 안아주면서 펑펑 울었어요.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희 자매는 다른 자매들과 다르게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사이가 돈독합니다. 언니는 저한테 가족 이상의 존재예요. 저도 언니가 어쩔 수 없이 좋아하던 공부를 포기하고 일을 하게 된 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언니한테 더 열심히 보답하려고 했죠. 저는 20살 성인이 되었고 언니는 30살이 되었습니다. 언니는 정직원이 되어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저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죠. 그리고 연애도 시작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를 한다고 이성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만사 귀찮고 주위를 둘러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와보니
세상은 넓고 남자는 많더군요. 그래서 20살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남자친구에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사달라는 거 다 사줬어요. 이렇게 하는 게 연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뜸 사귄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이유라도 말해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자기 주민등록증을 저한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던 나이와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좀 젊은 애들 재밌을까 싶어서 만나봤더니 완전 별로잖아. 내 와이프가 너보단 더 낫겠다. 라고 했죠. 제가 사귀었던 첫 남자친구는 알고 보니 저보다 15살이나 많은 유부남이었습니다. 정말 그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 연애가 하기 싫어졌고 하루하루가 우울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저와 나이 차이가 3살밖에 안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5살이라뇨. 그것도 유부남까지. 그 사람에 대한 배신감보다 제가 너무 한심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아 보였을까요? 하루 종일 집에서 울고불고 하고 있으니까 언니가 저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언니도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이 욕도 해주었죠. 저희 자매 사이에는 비밀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언니 덕분에 조금 더 빨리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절대 연애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 어디 쉽게 되나요? 저와 친하게 지내던 오빠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번 연애와 다르게 조금 더 신중히 결정하고 마음을 다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연애를 했고 언니한테도 소개했습니다. 셋이서 식사자를 한번 가진 적이 있는데 언니가 밥을 다 먹고 저에게 너무 마음에 든다며 잘 사귀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팍팍 밀어줄 테니 자기만 믿으라고 했습니다. 언니의 말을 들으니 더 맘 놓고 연애를 할 수 있었죠.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도 자주 와서 언니와 같이 셋이서 같이 놀기도 했고 여행도 자주 갔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제가 데이트하는 날이면 옷도 골라주고 화장도 직접 해주었죠. 언니는 민석이는 이런 스타일 좋아할 것 같아 하면서 옷도 골라줬습니다. 저랑 잘 어울리지 않는 옷이었지만 언니가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집에 저와 남자친구 둘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등기 우편이 왔다고 하면서요. 남자친구와 저는 무슨 우편인가 하면서 같이 뜯어봤는데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상간녀 소송 고소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소송을 건 사람의 이름은 처음 들어봤고 제가 소송을 당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예전에 만났던 유부남 남자친구가 떠올랐어요. 헤어진 지 얼마나 지났는데 이걸 보내는지 너무 화가 났죠. 그리고 저도 모르고 사귀었고 남자 쪽에서 저를 속인 거잖아요. 그치만 저보다 남자친구가 더 화를 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과거를 몰라요. 제가 유부남을 만났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이 고소장을 보고 남자친구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너 예전에 유부남 만났니? 라고 말이죠. 분명 저도 속은 건데 왠지 모르게 겁이 잔뜩 질렸고 남자친구에게 솔직히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저를 속였고 그런 막말을 뱉으면서 끝냈다고 말이죠. 남자친구는 많이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혜선아, 일단 나 생각할 시간 좀 주라. 갑자기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래. 내가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남자친구는 이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저한테 소송을 건 여자가 저에게 요구한 금액은 몇 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대학생인 저한테 그 큰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남자친구한테도 너무 미안해서 어찌할 방법을 몰랐죠. 얼마 뒤에 언니가 집에 돌아왔고 표정이 좋지 않은 저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언니한테 고소장을 보여주고 솔직히 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저한테 어떻게 말했는지까지요.
언니는 저를 위로해 주었고 자신이 다 처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다 맡기래요. 그런데 이번 일은 언니한테 맡기기 너무 미안했습니다. 항상 저 때문에 고생하는 게 마음에 쓰였거든요. 언니한테 괜찮다고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언니가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원래라면 알겠다고 할 쿨한 언니인데 말이죠. 그래서 같이 일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생각을 정리하고 저한테 고소장을 보낸 그 여자한테 연락을 했어요. 제 전남친의 와이프죠.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할 말을 머릿속에 다 정리를 하고 다음날 바로 한 커피숍에서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 입장에선 전혀 모르겠죠. 저도 속아서 자신의 남편을 만났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당당하게 구는 거 있죠? 저는 솔직하게 다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 남편한테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헤어졌는지 말이죠. 그런데 이미 고소장은 보냈고 잘하면 합의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 여자가 제 말을 믿겠습니까? 믿어도 안 믿는 척을 해야죠. 절대 믿지 않았고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너 내 남편한테 왜 그랬니? 너 지금도 남자친구 있다며? 너 남자에 미쳐서 사는가 보구나? 설마 술집에서 일하는 거 아니지? 우리 남편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면 나 좀 실망스럽고. 저에 대한 막말을 내뱉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미처 물어보지 못했지만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의아한 게 있었어요. 그 여잔 저를 처음 봤는데 제가 지금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전 남자친구와는 아예 연락도 끊고 다 차단을 해놓은 상태여서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물어볼 틈이 없었죠. 아무튼 저는 그 여자한테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정말 모르고 사귀었고 저도 속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만난 건 제 잘못이니까 제발 고소 취하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고소를 취하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과할수록 다리는 꼬고 고개는 더 높이 드셨죠. 그러면서 팔짱을 낀 채로 발로 제 다리를 툭툭 치시면서 어쩌지? 나는 네 용서를 받아줄 생각이 없는데 라고 했어요. 제가 정말 자존심 다 굽혀가면서 돈이 없어서 안 될 것 같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나랑 언니 둘이서 힘들게 겨우겨우 버티면서 살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몇 천만 원은 도저히 구할 수 없다고 거의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수록 그 여잔 더 당돌해졌어요. 네가 내 남편 만나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놀 거 다 놀았으면서 돈 없다고 내가 널 봐줘야 하니? 재판까지 가고 싶지 않으면 합의금에서 끝내. 결국 그 여자는 고소를 취하해주지도 않았습니다. 학자금 대출도 엄청나게 쌓여있고 대출을 받지도 못하는데 어떡하면 좋나요? 너무 서럽고 억울해서 눈물이 미친 듯이 났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집까지 갔어요. 그런데 집 앞에 낯익은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바로 제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때 저한테 온 고소장을 보고 혼란스러워서 자리를 뜬 뒤 처음 보는 거였죠. 그런데 제 몰골이 말이 아니어서 그런지 저를 보자마자 저에게 와서 안아주더군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안겨서 더 오열했습니다. 지금 당장 몇 천만 원을 어떻게 구하냐고요. 그리고 재판을 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저는 그럴 돈조차도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위로해주면서 자기가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남자친구 아버지가 알고 보니 경찰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소장을 토대로 셋이서 만나서 이야기도 자주 나누었습니다. 언니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언니는 요즘 바쁜지 집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무튼 저와 남자친구 아버지와 남자친구 셋이서 같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해서 조사도 했죠. 남자친구 아버지 지인들도 절 도와주셔서 주위의 수소문을 통해 그 여자에 대해서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여자는 자기와 만나는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지금은 부부 상태이니 이혼을 하기 위해서 저를 이용한 거였어요. 가족들한테 이혼 사유가 남편한테 있다고 떠넘기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면 그 여자는 저한테 합의금도 받고 자기 남편한테 위자료도 받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제 과거 카톡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 정말로 제가 전 남자친구와 대화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고소했다고 합니다. 카톡 내용 같은 거나 문자 전화 내역들 같은 거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전 남자친구가 있는 사진도 있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고 저를 도와주시던 경찰분들도 하나같이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다들 그 여자한테 맞고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 여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했죠. 저는 돈을 벌고 이혼을 하기 위해서 저를 이용했다는 것에 화를 주체할 수 없었고 그 여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연락을 해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을 하나도 모르고 기세등등하더라고요. 그 여자 앞에 제가 미리 복사해온 증거들을 다 내밀었습니다. 그 여자가 지금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증거 사진과 그리고 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 이혼을 위해 저에게 상간녀 소송을 일부러 걸었다는 것까지 말이죠. 그 여자는 제가 가져온 것을 보고 동공이 흔들리더군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제발 자기 가족들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래요. 가족들은 자신을 참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로 안다고 하면서 말이죠. 정말 얼척이 없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저번에 저한테 술집에서 일하느니 남자한테 미쳤느니 하면서 막말했던 건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마음을 돌릴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을 하니까 저한테 울면서 갑자기 저도 고소할 생각 없었다고요 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 여자를 쳐다보니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여자한테 저와 전 남자친구가 만났었을 때의 카톡 내용, 문자, 전화 내용, 그리고 사진까지 전해준 사람이 따로 있다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자기한테 익명으로 보내면서 상간녀 소송을 한다면 돈을 주겠다고 했답니다. 그 여자는 상간녀 소송을 하면 돈도 벌고 자기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와 결혼도 할 수 있으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고소를 했는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소를 취할 테니 이제 그만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배후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소름이 돋았고 그 여자에게 누가 증거물들을 줬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익명이라서 어떤 사람인진 모르고 전화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서 전화번호는 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장 그 전화번호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저에게 전화번호를 보여주었고 저는 그 전화번호를 보자마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로 제 친언니 전화번호였거든요. 두 눈을 씻고 다시 봐도 제가 알고 있는 언니 전화번호가 맞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저는 두 손이 벌벌 떨린 채로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보내고 저 혼자 생각에 잡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언니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소당했다고 했을 때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했던 언니였는데 말이죠. 해가 질 때까지 앉아서 머릿속으로 언니가 나한테 그렇게 한 이유를 생각해봤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결국 집에 돌아가서 언니한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싸움이 날 수 있으니 남자친구도 불렀어요. 집에 가니까 언니와 남자친구가 둘이서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언니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여자한테 들었던 내용 모두 다 말이죠. 정말로 언니가 그 여자한테 증거물들을 다 보내고 저한테 고소하라고 시킨 거 맞냐고 하면서요. 그런데 언니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언니는 일초의 고민도 없이 맞다고 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도대체 왜 그랬냐고 저는 울면서 언니한테 말했죠. 언니의 어깨를 때리면서 왜 그랬냐고, 울부짖으면서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저한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내가 민석이 좋아해서 그랬어. 민석이가 네가 과거에 유부남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면 헤어질 줄 알았어. 너 어릴 때부터 내 자유 다 포기해가면서 너 엄마 노릇 다 해서 너 지금 좋은 대학 다니면서 민석이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나는 그렇게 희생해서 얻는 게 뭔데? 단 한 번이라도 나는 내가 원한 거 얻어본 적이 없어. 너한테 다 양보했으니까. 근데 민석이만큼은 도저히 포기 못 하겠더라? 내가 너 일부러 데이트할 때 이상한 옷 입히고 화장도 이상하게 해서 내보내도 잘만 사귀더라, 둘이? 그래서 그랬어. 너 민석이랑 헤어지게 하려고. 내가 평생 너한테 주기만 했지 받은 건 없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나한테 양보해. 언니의 말을 듣고 저와 민석이는 넋을 놓고 말았습니다. 언니가 한 번도 저한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을 뿐더러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몰랐거든요. 저는 충격 때문에 말할 힘도 없었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그 자리에서 짐을 대충 싸고 집을 나갔어요. 민석이는 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 뒤로 언니는 제 눈앞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솔직히 언니와 화해하려고 연락도 해보고 집에서 하루 종일 기다려보기도 했지만 오지 않더군요. 미안하다고 한마디는 하고 싶었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언니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언니가 다니는 직장을 찾아가 봤지만 어느 날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언니가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라도 알고 싶네요. 찾아가진 않더라도 잘 살고 있는지는 궁금합니다. 저는 언니를 몇 달 동안 기다리다가 결국 민석이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은 대행 알바를 구했죠. 결혼식 전에 언니의 연락처로 결혼한다고 식장 주소랑 시간까지 다 보냈지만 끝내 언니는 오지 않았어요. 저는 부모님도 없고 언니도 저를 떠났습니다. 가족 없는 결혼식을 올리니 왠지 행복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아무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놀라운 반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